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강의 6강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례 강의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국제사업팀 팀장 김용현입니다. 저희 팀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 팀은 코이카와 함께 지난 10년간 보건 분야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었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했던 사업들의 사례를 좀 발표해 드리고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로 학습 목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런 강의들은 앞서서 많은 다른 교수님들께서 더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저하고는 조금 더 실무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이카 보건의료 분야의 미션 비전, 그리고 코이카 보건의료 프로젝트의 유형과 특징, 보건의료 PMC 프로젝트 수행 단계와 특징, 그리고 보건의료 PMC 프로젝트 사례 분석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어떤 그래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코이카 보건 분야의 예산 추이를 1990년 초반부터 2015년까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사실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추이는 아니지만 코이카 예산이 항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로만 봐도 보건의료 분야가 계속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코이카는 주로 모자보건 분야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 식수위생 분야에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고요. 아마도 당시에 MDGs 달성을 위한 전략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코이카는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 중기 전략을 세우고 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건강은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서 나왔던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개념을 이번부터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요. 이후 SDGs에서부터도 이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보건의료 전략 역시 이에 기반한 듯 보입니다. 코이카의 미션과 비전인데요. 이 부분은 보건의료 사업의 미션 비전입니다. 모든 인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한다라는 미션과 비전 아래 다양한 코어 밸류들을 세워놓고 보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하나하나 봤는데 SDGs의 그 개발 보건 분야의 실천 세부 전략과 또 굉장히 매칭이 잘 되고 잘 전략을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 유형별 사업의 추진 건수를 보실 텐데요. 사업들은 프로젝트 사업이 가장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보시면 역시 프로젝트 사업이 가장 많은 예산을 할당받아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밖에는 봉사단 사업과 행정경비 등등 사업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코이카와 일을 계속 한 10여 년간 해오면서 밖에 나가서 코이카와 일을 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봉사하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늘 계신데 사실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봉사도 많이 하지만 더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300건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공공행정 분야에 67건, 보건의료가 61건, 교육이 61건 등으로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술 환경에너지, 농림수산, 긴급구호 등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보건의료 분야가 항상 중요하게 이렇게 코이카에서 다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분야별 지원금 규모도 마찬가지로 교육, 공공행정, 보건의료 분야 순으로 2018년 기준인데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시다시피 3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는 우리의 국별 협력 전략과 각 국가의 개발 전략에 따라 국가 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코이카에서 생각하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보건의료 프로젝트를 할 때 코이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한다면 사업을 수행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보건의료 프로젝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스토리 오브 콜레라라는 글로벌 헬스 미디어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만들어서 배포했던 영상입니다. 영상은 콜레라가 어떻게 발병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한 전염성 질환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보다도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선을 두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부분 오프라인에서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콜레라가 이렇게 생기고 나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 세 번 볼 때는 왜 이 콜레라가 이렇게 생겼어야 했으며 이게 왜 이렇게 전파되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이렇게 바라볼 때 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환자분들이, 주민들이 내가 지금 아픈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이 없거나 있어도 어떻게 처치를 할 줄 모르거나 또 그 치료법을 안다고 해도 병원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상충하고 있어서 모든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 가지 문제가 한 가지 해결책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가 해결되고 다른 하나도 같이 상황이 좋아져야 나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문제점들과 해결 분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었는데요. 우선 의료진 역량 강화, 의료기기나 의약품 지원, 아니면 보건소나 병원 건립 사업, 그다음에 아웃리치 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진 역량 강화는 당연히 의사, 간호사나 병원의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부분이고 의료기기, 의약품 지원과 병원 건립 사업은 그 지역에 없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웃리치 사업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각광받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의료 소외지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의료진들이나 헬스 워커들이 그 지방을 방문해서 직접 치료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제가 PMC 사업이라고 처음에 목차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PMC 사업은 이 전반적인 모든 활동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 때 좀 PMC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의료 PMC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와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분야는 앞선 강의들에서 되게 세세하게 그 강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할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이랑 저의 경험들을 조금 더 나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프로젝트의 정의는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란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국 파트너들이 원하는 거를 당연히 다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병원도 지어주고 교육도 다 시켜주고 의약품, 의료기기도 다 지원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프로젝트는 그런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생각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 사업은 자꾸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 관리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도를 하고 당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료기관이 병원 설계라든지 의료기기 지원이라든지 교육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는 이렇게 PM 사업과 PMC 사업, CM, PC 이렇게 사업 시행 기간들이 나눠져 있고요. 코이카 프로젝트의 발굴 및 기획 단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신 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아실 텐데 이 부분들은 항상 좀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면 사업을 수행할 때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정도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사업 기획 단계에서 RD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 의사록이라고 하죠. 이 RD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획된 프로젝트는 코이카가 수행 기간을 찾는 입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행사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평가되어집니다. 입찰 공고 때는 코이카에서 올려준 문서들을 좀 꼼꼼히 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보면 항상 비슷한 문서들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입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의 제안 요청서를 검토한 후에 우리가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가 충분한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역량이 되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된 프로젝트에 무턱대고 참여했다가는 사실 우리도 문제지만 우리 협력국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사항들을 중심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계획한 장점과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절차상 기술평가 때 평가위원들께서 이 제안서를 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더 간결하고 전략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특수 제안 파트인데요. 각 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주고 무엇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우리만의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수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제안서를 작성할 때 제 책상과 제 노트인데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항상 한 장에 뭔가 우리의 계획들을 잘 담아서 한 번에 표현하는 것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는 1, 2주 내에 기술평가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PM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여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7분 정도 내외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어떤 부분을 발표할지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르겠지만 그 사업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같이 배석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의나 이런 의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석자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PM이 꼭 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PM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기술평가 후에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 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 기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올 때가 항상 이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인데요. 그렇게 우선 협상자가 되고 나면 사업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이 협상하는 동안에 최근에 사업들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도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원만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성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보험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히 잘 판단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코이카와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건의료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요. 파업을 착수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RD라는 문서를 코이카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받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 계약 이후에 우리가 시행사가 되면 이 문서를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보통 사업이 발주되기 1년에서 2년 전에 그 코이카 한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가 협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고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와 과업 범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협력국의 수원 기관을 만났을 때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과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문서를 분석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드디어 첫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첫 출장을 보통 사업 착수단 파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 착수단 파견은 이제 첫 출장이니만큼 가서 우리의 파트너를 만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같이 앞으로 몇 년간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의 과업 범위를 확정을 해야지만 앞으로 일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줄을 쳐놨는데요. 프로젝트의 관련 요구사항과 RD 분담사항, 그리고 협의사항들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D를 보시면 코이카의 분담사항, 그 PMC의 분담사항, 그리고 그 수원국의 분담사항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시고 문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RD라는 것이 사실 1년, 2년 전에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변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까지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착수단이 파견이 되면 우선 코이카 사무소를 먼저 방문을 하게 되어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의 계획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RD 리뷰라고 되어 있고, 그 RD대로 사실은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D는 큰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을 상호 간에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는 보통 이 새 병원과 기존 병원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 것인가, 새 병원의 기능은 이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다음 초청 연수는 언제 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등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수 때는 또 현황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문서로만 이렇게 보아오던 그런 현지의 상황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현지를 보셔서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제 말로만 듣고 그 책으로만 보던 그 현지의 상황들이 실제로 그러한지 아니면 많이 바뀌었는지를 초반에 분석을 명확하게 해놔야지, 그래야 그 이후에 우리의 계획들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착수단이 파견되는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은 대부분을 회의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빨라지면 좋지만 보통 저녁 때까지 회의를 하고 또 밤새 준비를 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또 회의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해놓고 아까처럼 문서화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다면 앞으로 사업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문서화하면 서명도 하셔서 사진도 남겨놓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PMC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PMC 사업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PMC 사업은 주로 이제 의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기자재 공급, 또 의료계획 수립, 전문가 파견, 또 현지 교육과 초청 연수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 PMC 사업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해를 하시면 다른 사업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착수단 파견 때부터 사업 초기에 빠르게 형성을 하고 수립을 해줘야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큰 변동사항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원의 역할과 특성, 기능 등 병원 운영의 중심이 되는 방침을 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병원은 모자보건센터가 특화된 교육 기능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야, 이렇게 한 줄로 표시를 했는데, 이
이 한 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00병상 그리고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라는 말은 기본적인 진료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교육기능. 교육기능이라는 것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수련병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모자보건이라는 것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잘 초반에 세워줘야 하는데요. 또 병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병원 외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보시면 의료진 수급. 이 병원이 건립되면 이 병원에서 일할 의료진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동안에 확보를 해나갈 전략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병원의 규모를 선정해야 할 거고요. 진료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범위 안에 이와 유사한 병원들이 있는지 그 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지 경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수요, 환자권 분석, 사업 예산 등은 당연히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왜 강조를 했냐면 코이카의 기획조사 보고서라든지 예비조사 보고서가 사실은 이런 의료계획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의료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상황도 많이 바뀌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생겨서 그 코이카가 2년, 3년 전에 계획했던 이런 일들을 똑같이 그대로 적용시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의료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컴포넌트는 건축 설계 분야인데 최근에는 이제 병원 건립 사업을 하면 설계사들과 함께 팀을 짜서 그렇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부터 계속 준비를 충분히 많이 하고 그 현지에 가서도 충분한 협의를 같이 하면서 더 질 좋은 병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과업들은 설계사를 선정하면 그 설계사들은 당연히 병원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시공을 위한 시공 설계까지 그 설계사가 진행을 하고 시공사는 보통 현지 로컬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하는 과정을 코이카 CM과 현지 감리 업체가 함께 그 건축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그 병원이 잘 설계되고 사용자 중심, 환자 중심적으로 잘 설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병원의 동선, 감염 관리를 위한 동선, 오염물과 청결물들이 지나다니는 동선들을 구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병원의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환자나 의료진들이 병원 안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자재 분야는 또 다른 전문가가 이 부분을 또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이 의료기자재와 이 병원 계획에 맞춰서 그 부분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PMC가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설계 분야를 설계사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면은 그 현지 파트너 국가에서 알아서 감독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뭐 잘 해주시겠지만 가끔씩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에티오피아 진마 공항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분명히 변기는 2개인데 남성 2분이 동시에 볼일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병원들을 봤는데 손 씻는 싱크는 있는데 도저히 손을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싱크 형태라든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사이즈의 문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 분야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함께 현지 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사실 파트너 국가의 이런 의사분들이나 병원장분들은 디테일한 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사이즈의 병원을 갖고 몇 병상의 병원을 갖는지 정도만 관심이 있지 수술방의 사이즈라든지 뭐 이 수술방의 공기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든지 뭐 전기는 어떻게 들어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설계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줘야지만 그 병원에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병원을 한 4개 정도 짓는 과정을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를 읽는 눈도 배우고 눈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경험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사용자들, 그 협력국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 병원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보면 시장 같기도 한데요. 이 사진은 지금 캄보디아 앙두앙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약 한 3달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엉켜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 공간인데요. 말이 대기실이지 야외에 임시로 이렇게 천정을 쳐놓은 상태로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예측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새 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병원 건물을 허물었습니다. 그 허물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진료 기능이나 이런 환자 입원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분산할 건지는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했는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병원 안에 있는 공터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이런 공간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참 다행인 거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또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특히나 이비인후과 병원인데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모여 있고 바깥에서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요. 환자분들과 보호자를 분리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지금 막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진료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진료과에 온 사람들끼리 좀 공간을 나눠주고, 그리고 감염 관리를 주의할 수 있도록 기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예절을 다시 알려주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하는데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희가 간접적인 주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관련 질병의 정보를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업무를 마친 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지금 출장을 가서 현황을 확인해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기자재 부분인데요. 의료기자재 또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워둔 의료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의료기자재가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받을 때 좋은 장비를 받고 싶고 더 좋고 더 신식의 장비를 설치하고 싶은 욕심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기자재를 선정해야 할지 그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협력국 파트너들과 좀 논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비의료 기자재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기 쉬운데요. 비의료 기자재라고 하면 책상이나 수납장 따위의 가구들인데, 우리가 뭐 수억짜리 CT나 MRI를 다루다가 갑자기 몇만 원짜리 책상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건립될 때까지도 가구를 어떻게 수급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없어서 사실 병원 완공된 시점에 가구가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의료 기자재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PMC는 어떤 기자재를 선정할지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기자재가 정해지면 입찰을 하기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어떤 기자재, 어떤 사양을 갖춘 기자재들을 입찰해야 한다. 그래서 이 병원에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기자재들이 설치가 되면 병원에 가셔서 사용자 교육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게 저희 PMC의 역할이고요. 이 의료기자재도 설계와 같이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저 작은 공간이 그 의사들의 대기실인데요. 의사들 당직실인데요. 지금 보시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안에 테이블이 저렇게 큰 게 들어가 버려서, 근데 당시에는 4명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지정을 했는데 그 테이블이 들어갈 방의 사이즈까지 고려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나타난 거고요.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 방에는 이러이러한 가구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책들을 수납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몇 개의 수납장을 선정을 했는데 그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뒤에 저렇게 전기 꽂는 그 콘센트를 가리게 되는 저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기자재, 그다음에 의료 자문, PMC 저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긴밀하게 좀 협력하면서 회의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의료진 역량 강화인데요. 저희 같은 이제 의료기관이 가장 잘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이 의료진 역량 강화는 현지 연수와 국내 초청 연수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PMC 프로젝트에서는 현지 보건의료 현황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을 할지 그리고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할지 등을 선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코이카 사업에서는 의료 의사와 간호사 연수에 조금 더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보다는 간호사 그리고 행정 직원들도 같이 역량 강화를 같이 교육을 받아서 역량이 강화되어야 그 병원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할 때는 항상 의공기사라든지 병원 시설 관리자, 그다음 행정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연수를 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이런 실질적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이 이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중요하고요. 간호사와 다른 파트들은 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교육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의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는 주로 현지 컨퍼런스를 많이 개최하는 편입니다. 이 현지 컨퍼런스 개최하게 되면 저희가 꼭 교육해야 하는 대상자보다 많은 의료진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측뿐만 아니라 협력국에서도 같이 우리가 서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현지 관심도가 증가되어서 이 사업을 홍보하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라크에서 했었던 첫 번째 그 공동 공동 컨퍼런스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이라크라는 나라에 저희가 모든 거를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서는 현지 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참여도가 높아서 굉장히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관련 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메디컬 시티의 국장이 환영사를 해주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라크 측에서도 또 발표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베드사이드 티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침상교육이라고도 합니다. 환자 옆에서 같이 멘토와 멘티가 이 환자의 치료법과 그 치료 경과를 같이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임상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현지 의료진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 외국인 의사분들이 한국 환자에 대한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가 갔을 때 그럴 때 케이스를 같이 하면서 서로 교육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고요. 이거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현지 보건부에 그 임시 의료 면허를 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안전한 형태에서 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청연수입니다. 초청연수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관리자 연수와 하나는 실무자 연수입니다. 사실 관리자 연수는 우리 그 사업 파트너 협력 국가들의 고위직, 병원으로 따지면 병원장, 부원장님들 이런 분들을 한국에 모셔와서 길지 않겠지만 일주일, 2주일 동안 우리와 정말 가깝게 업무 협의를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이런 병원도 같이 다니면서 그 1, 2주간에 같이 있는 그 경험이 앞으로 2년, 3년, 4년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무자 연수 때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병원의 행정 직원들을 저희가 병원으로 모셔와서 이제 그 한국에서 연수를 하게 될 때는 이분들이
이분 현지에 있을 때는 바쁘시기도 하고 해서 시간을 많이 못 내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와 온종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교육과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그 기간 동안에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옛날보다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뭐 고위직 공무원의 뭐 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갔을 때 그런 연수 대상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면접을 보고 저희가 초청하는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이 선발이 되면 그분들의 수요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미 면접 때 저희가 그 지도해 주실 교수님들이 이분들을 이미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한국에 막상 왔을 때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반갑게 더 교육을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천연수의 절차입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 도착할 때부터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병원 견학 등등등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깝게 붙어서 이분들을 케어해드리고 있고요. 임상실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 환자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용 모형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할 때까지 이렇게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밑에 사진 보시면 심폐소생술하는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분들이 외국에서 아무리 다 의사분들이고 다 이런 처치를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서티피케이션을 받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이런 BLS, 기본 심폐소생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실기 시험도 보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할 때 이분들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들과 함께 협력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 참석하는 거를 저희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학회이면 물론 더 좋을 것이고요. 학회에 참석해서 이분들도 좀 새로운 경험,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문화체험 등은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제 보람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이건 연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를 하신 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국을 하시고 한국에서 배웠던 거를 이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얼마나 이분들의 역량이 나아졌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저 위에 붙어 있는 초록색부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사진이 그 중환자들의 그런 통증 정도를 이제 중환자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려서 1점부터 10점까지 내 통증 정도를 의료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시물입니다. 사실 좀 위치가 잘못 부착이 되어져 있긴 하는데 자기가 저렇게 연수 받고 가자마자 저런 거를 만들어서 붙였다고 저희한테 자랑을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저런 걸 보면은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갔을 때 조금 잘못된 부분들, 저렇게 위치가 잘못된 것들은 다시 잘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지금은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PMC를 하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좀 챙겨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관리 부분인데요.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코이카에서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 분야, 저희 팀에서는 이 성과 관리 분야 따로 인력을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좀 챙겨보고 있고요. 성과 관리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모니터링과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했던 게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변화를 보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가는 중간 평가, 그 다음에 종료 평가처럼 한시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종합적인 것을 한 번에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둘의 차이는 크게는 그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모니터링이 사실 잘 돼야지 나중에 평가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록들도 잘 남겨두시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했던 특히 이제 이런 방금 있었던 이런 일들이라든지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나빠지고 있다는 건지를 계속 좀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과 관리는 보통 PDM이라는 툴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 PDM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4, 4x4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 이제 사업의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 사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 관리 툴이고요. 맨 밑에 액티비티부터 맨 위에 임팩트까지 내가 지금 했던 이 액티비티가 어떤 산출물을 내고 어떤 아웃컴을 내어서 어떻게 이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변화 이론이라고 하는 TOC의 개념이 좀 도입돼서 이런 관리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TOC는 PDM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관리 툴입니다. PDM이 활동에 따른 산출물과 그런 영양가 단계별로 매칭해서 표현을 했다면 이 TOC는 이 활동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문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 활동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다 폭넓게 사고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툴에 사업을 맞춘다기보다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사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변화할 때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성과관리 활동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라크에서 최근에 했던 활동인데요. 이라크 중환자 의료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환자실은 특히나 감염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감염 관리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초반부터 모니터링을 쭉 해오다가 가장 기본적인 손 위생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사진은 그 손 위생에 대한 그 인식도를 의료진들의 손 위생 인식도를 좀 조사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손을 씻기 전과 씻기 후에 내 손에 있는 세균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내 손을 찍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래 사진 보시면 손바닥 모양의 빨간 점들이 많이 보이죠. 이 부분들이 다 세균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손 씻기 전에 이렇게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고, 사실 손을 씻은 후에는 하나도 안 나와야 제일 좋은데 왼편에도 보시면 손을 씻으신 후에도 저렇게 세균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손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의료진들의 이런 중환자실에서 손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중간에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TOC 개념을 좀 따라서 어떤 액티비티를 할지를 조금 변형을 해가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옆에 보시는 포스터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던 포스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하면서 간과하기 쉽지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의 홍보 부분입니다. 이 홍보 부분도 최근부터는 코에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셔서 이 홍보 분야 예산도 배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계획도 잘 수립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지 활동할 때 좀 상황에 따라서 현지 언론 보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국내 언론 보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든 활동마다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활용해서 SNS라든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곳에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홍보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비가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질 높은 이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4장 보건의료 PMC 프로젝트 사례 분석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그런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말씀드렸던 것을 저희가 직접 수행했었던 사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들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라크 중환자 전문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처럼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가 이라크입니다. 이게 2018년도, 9년도쯤 나왔던 사업인데 그때 한창 이제 이라크의 IS라는 단체가 이렇게 전쟁과 테러를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라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전쟁을 하던 나라,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라크에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과 동시에 이 사업 규모가 코이카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3,600만 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라크라는 그런 국가에 대한 이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2014년부터 이라크 전쟁 후 재건 사업을 조금씩 자문을 해주고 있었고 저희가 조금씩 왔다 갔다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때 같이 저희랑 일을 했었던 해안건축이라는 건축사 사무소와 함께 팀을 짜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경험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저희가 사업 수주를 하게 되었고요. 사업의 계열을 간단히 보시면 병원 건축, 중환자 전문센터, 중환자실만 있는 병원입니다. 중환자실을 건립해주는 사업이었고 처음에 100병상이었는데 70병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지원 당연히 하고 초청연수가 좀 지금 되게 그 과업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만 있었었는데 저희가 좀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중환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세 분 외에도 다른 여러 직종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초청해야 한다, 교육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전문가 파견 그리고 사업 관리 이렇게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착수 출장이 있고 초반 출장 두세 번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뭔가 협의가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평행선을 계속 달렸기 때문인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RD 그런 양 국가 간의 협의 의사록을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료 계획을 준비를 했고 설계, 초청연수 등 과업을 준비를 해갔는데 처음에 병원의 규모는 중환자실 100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6개와 인터벤션실 이렇게 병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원은 중환자실 전문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래라는 기능이 없고 일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근에 있는 병원들과 꼭 협력을 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중환자에 입원하신 분들이 조금 나아지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셔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걸어가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RD에 앞에 있는 병원과 연결을 하는 브릿지를 만들어라. 이제 그런 과업이 있어서 저희가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미팅을 하러 갔는데 이제 사업이 준비가 되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병원의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바그다드 의과대학 병원이라는 곳과 연결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연결을 해야 하는 대상 지역이죠. 대상 공간. 그 공간에 이미 이 병원에서 돈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을 해갖고 수술실과 분만실로 사용하겠다고 이미 다 리모델링을 끝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브릿지를 연결하려면 그걸 다시 허물고 브릿지를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낭비인 거죠. 그리고 불가능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중환자 전문 병원은 앞에 병원과 협력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병원과 연결하면 안 되냐라는 이제 제시를 이라크 측에서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 옆에 병원은 거리가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병원입니다. 이 브릿지, 이 연결 통로도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하면 병원의 규모가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병원은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연결 통로가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중환자분들은 그 경과를 보시면서 경과 나아졌는지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동을 하셔야 하고, 또 나아졌을 때 퇴원하실 때도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분들은 되게 몸에 많은 것들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동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검사를 위해서 그 병원을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을 없애보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건물에서, 이 병원 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 연결 통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 이 병원에 CT 스캔을 놓자. 그러면 환자들이 검사하러 앞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 대안이 서로 검토를 더 진행했고 그 대안이 채택이 되어서 저희는 연결 브릿지를 놓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신에 1층에 CT 스캔을 설치를 하기로 하였고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그 퇴원 후, 완치 후 이동해야 하는 환자들은 조금 아쉽지만 그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병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굉장히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다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지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또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병원에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크진 않은 부분들이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일들이어서 다른 사업들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요르단 세계 지역 보건소 건립 사업입니다. 그 요르단의 암만, 사우스 알투알, 그리고 따바르보르라는 요 세 지역의 보건소를 설립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요르단이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난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의료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개 지역의 보건소를 신축하고 증축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기자재가 들어가고 초청연수, 사업의 구성 요소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무엇이 달랐냐고 하면 보통의 사업은 저희가 병원의 설계부터 관여를 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끝까지 저희가 하고 나오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 종료가 약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저희가 투입이 되었고 보건소들은 이미 증개축과 신축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자재들이 거의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여기에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의 그 역할을 저희가 다시 정의를 내렸고 우리가 그러면 이 코이카가 이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보증을 서주면 되는구나 라는 역할을 설정을 저희끼리 해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완공이 많이 되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가면 분명히 오래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전문가 한 분을 새로 투입하였습니다. 그 병원 시설 전문 하시는 저희 병원의 팀장님이신데 그분을 추가 투입을 해서 이곳에 가서 무엇이 잘못 시공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드렸고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 병원은 운영할 수 없다, 승인해줄 수 없다라고 그쪽에 엄포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100개 중에 한 7, 80개는 보완이 되었고 나머지는 보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도 하면서 좀 새로운 경험을 했었고요. 다음 사업은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모자보건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제가 사실 가장 처음 수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행했었고요. 2013년쯤 마무리가 됐는데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내에 이런 모자보건센터를 건립해서 주변의 이제 산모들과 영유아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이고요. 건축 규모는 100병상 규모로 시작했었고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사업 형태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시면 펍스트릿이라고 그 가장 이제 소위 놀기 좋은 곳이죠. 그곳에 가면 바로 그 길 건너에 있는 병원입니다.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 이런 프로젝트를 경험을 했었던 거라서
사실 초반에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고 사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여기서 배웠던 레슨런을 통해서 더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제 건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CM립에서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그 공사 부지를 마련하고 이제 기초 공사를 위해서 땅을 파고 그 파일 공사라고 하는 그 땅속에 기둥을 박는 이제 그런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CM립 지역이 늪이 많은 지역이라서 땅속에 물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현지 시공사도 좀 관가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다 빠지는 것을 기다렸고, 근데 그때쯤이 되니까 또 우기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몇 개월 동안 공사가 멈춰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다시 기초공사를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서만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땅의 지반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더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사가 잘 진행된 이후에는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공사 현장을 찾으면서 공사 감독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병원 건축물은 잘 운영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병원이 지어지고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야 저희가 거기에서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교육을 할 텐데 거의 저희 교육은 이미 다 끝났고 시공이 끝나는 순간 사업이 종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좀 많이 아쉬웠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코이카에 좀 요청을 했어서 그 대학과 함께하는 협력 사업이었나 이런 사업 형태로 좀 다른 사업을 수주를 받아서 좀 더 교육에 집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조금 보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완공 후에 이 사후 관리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항상 제안을 하고 그래서 완공 후까지도 저희가 좀 가서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지 의료진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교육했던 사진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진입니다. 그래도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르단 사업과 이라크 사업은 이제 이라크 사업은 아직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요르단 사업은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과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2010년 대비 2012년에 분만 건수가 당연히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없던 시설이 생겼으니까. 산모와 유아 사망률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도 사실 팔로업을 개인적으로 했던 게 있는데 그 자료가 공식적이지 않아서 여기 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의료 계획이 왜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이제 그 이유를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의료 계획이 처음에 조금 더 면밀하게 되었었다면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병원은 모자보건센터입니다. 즉 산모와 신생아, 영유아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라서 당연히 분만실과 수술실이 들어갈 거고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처음에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트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 종료 이후에 이 병원을 찾았었을 때 아까 보셨듯이 분만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병동 가동률도 100%가 넘는 그렇게 해서 병동까지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산모와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진료를 해주고 있는 병원이었는데 이 신생아 중환자실이 항상 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왜 비냐, 왜 신생아 그날도 분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신생아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 병원 인근에 NGO가 운영하는 그런 소아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발도상국은 다른 NGO나 다른 병원들에서 영유아, 소아들 대상으로는 무료로 진료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을 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병원에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이 크게 있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조금 우리가 알고 있었더라면 여기에 들어갈 예산을 조금 다른 곳에 돌려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이 캄보디아 그 CM립 사업 이후에 저희가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바로 다음에 수행했던 사업인데요. 같은 캄보디아에서 국립소아병원 기능 개선 사업이라고 똑같이 사업 컴포넌트는 똑같습니다. 사업 구성은 같은데 앞에 사업들은 다 역량 강화 사업이었는데 얘는 기능 개선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코이크가 지어준 병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원해준 병원이 있었고 그 병원이 낙후되고 이제 병원 기능을 잘 하지 못하자 그 병원을 한 번 더 지원해서 그 기능을 좀 다시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보시면 그 병원의 개보수와 증축입니다. 신축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기자재 지원 비슷하고 전문가 파견 비슷하고 다만 초청연수 규모가 많이 줄었었는데 이 부분은 현지에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한국에 가서 연수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받겠다. 그래서 한국에는 관리자들만 연수에 참여했었고요. 모든 교육들은 현지에서 저희가 약 10번, 11번 정도 파견되어서 현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업 수원국 그 국립소아병원 측에서 처음에 저희가 처음 만나러 갔는데 경계를 좀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당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면 사실 한국에서 한번 지원되었던 병원이었는데 잘 운영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 않았나 하는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 캄보디아 경험도 있고 또 이분들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해서 갔는데 처음부터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의료 계획과 주요 기자재 협의, 그다음에 건축 설계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 건축물은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이 낙후가 되어서 이렇게 천장에서 비가 새고 그 비가 땅으로 떨어지고 그 물은 또 다음 층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제일 위층 4층과 3층은 좀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놓여 있었고요. 또 물이 새다 보니까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어두운 병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와중에도 환자는 계속 많이 있어서 이 병원을 빨리 다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기자재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현지에 방치되어 있는 기자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2개 층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던 기자재들을 밑에 내려서 창고에 넣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도 환자가 많고 다른 병동도 있는데 왜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초반 회의 때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현지 의료진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교육을 다 현지에서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하다 보면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대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옆에 이렇게 보시면 저 음료수 컵에 연습하고 있는 게 태아의 탯줄입니다. 탯줄에 이렇게 직접 그 검사 도구를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술기를 연습해 보는 있는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 그 병원 운영 컨설팅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가 이분들의 병원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병원장으로서 수십 년간 이 병원에서 운영한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한국에서밖에 경험이 없는 저희들이 이분들을 자문해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툴을 알려드리고 그 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물류를 관리하는 방법.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평가 인증 제도가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선별을 해서 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에 맞추면 병원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좀 자문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병원의 질 향상 활동인데요. 퀄리티 임프루먼트라고 하는 병원에서는 주로 QI 활동이라고 하죠. 이 QI 활동은 팀제로 운영합니다. 각
병동 아니면 각 실, 그 팀에서 자기 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굴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해오고 스스로 발표를 한 후에 그리고 스스로 자기 팀에 먼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른 팀들과 공유를 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 방법을 써봐 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모든 병원의 기능들이 한 번에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여기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생소했었는데 계속 진행할수록 이분들도 적응을 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QI 활동은 현지 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QI 활동은 무엇이었냐면은 아까 이라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진들의 손위생이었습니다. 사실 손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 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원 사업에서는 특히.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도 현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손위생 QI 활동을 했었고요. 그 기록을 계속 남겨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스터로 붙여서 현지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좀 스스로 검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 경험이 좀 잘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그 세계 소아과학회가 그 사업 종료 이후에 캐나다에서 열렸었는데 저희가 거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그 병원 장군님을 모시고 그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이 활동들을 발표하는 그런 좋은 경험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계속 저희가 그래도 좀 활동하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시로 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런 손위생 활동 포스터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좀 잘 부착할 수 있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 사업이 좀 초반에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기존에 지었던 병원의 사진입니다. 옆에 하얀색 건물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로 지은 병원의 모습입니다. 그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건물인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한국에서 지어진 병원이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낙후됐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저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 이런 협의를 하는 게 더 힘들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저희 CM립에서 배웠던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살려서 이 캄보디아 분들과 잘 융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의료기자재 부분이 또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할 때 분명히 RFP에서는 제안요청서에서는 이 병원에서 CT를 요구했는데 이 CT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지원할지 말지를 협의해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소아와 신생아를 배우는 병원은 CT보다는 이 신생아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CT를 제외하고 그런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인큐베이터라든지 그런 기자재들을 더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자기들은 CT를 꼭 가져야 한다. CT가 있어야 이 병원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틀, 3일 동안 이 CT만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가 CT를 하루에 몇 건이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비용이 수억인데 이 수억 원의 가치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저희에게 이 기자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예산이 약 한 9억 원 정도 됐는데 이 CT와 이분들이 또 요청했던 다른 장비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지원을 해드리면 절반 이상, 한 5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을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정작 꼭 필요한 장비들에 들어갈 예산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완고했고 코이카 측에서도 이 병원이 이제 국립 소아병원으로서 이 국가의 위상도 있고 또 한국에서 다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병원에 CT가 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조차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CT는 저희가 이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게, 그럼 이 병원에 신생아들이 정말 많은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할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기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당신들이 현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기자재들을 전수조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자재의 역량을 확인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자재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용 가능한 것,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수리가 불가한 것,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수리가 불가한 것은 과감하게 버렸고, 수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코이카에 요청을 해서 이 수리 가능한 거를 고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자재는 기본적으로 새 장비를 사서 설치해 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좀 이제 비용 처리도 애매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했지만 이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장비들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7년째 멈춰있던 병원의 멸균기와 세탁기 이런 것들이 수리가 되어서, 저도 수리가 될지 사실 몰랐는데 이제 그 한국의 전문가분이 가셔서 수리를 다 해주시고 정말 그 현지 의료진분들이 좋아하셨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것들이 수리가 되어서 저희가 지원 못했던 부분들, 일부분들을 많이 좀 커버할 수 있었고요. 또 다행인 것은 다른 원조 기관들에서 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부분들도 이렇게 좀 보완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지만 초반에는 좀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병원은 이렇게 잘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시공사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좀 예쁘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그 어린이 친화적인 환경으로 그런 로비나 이런 데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아쉬운 부분들이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 공간을 저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저 복도까지도 나와서 환자가 나와서 누워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서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비의료 기자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사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장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일 먼저 배제된 게 가구였습니다. 이 가구가 의료 기자재 리스트 제일 밑에 그냥 가구 이렇게 한 단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가구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병원의 가구는 의료진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테리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예산적인 문제로 또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로 이제 좀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들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과 같은 이런 공간에 맞지 않는 가구 배치, 그리고 저희가 가구를 그래도 이 병원을 좀 건축도 잘 되고 해서 코이카에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증액을 해주시고 가구를 좀 당담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을 가진 침대 100개 해주세요. 뭐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실제로 침대가 왔는데 정말 환자가 누울 수 없는 그런 침대가 처음 도착을 해서 저희가 이 업체한테 굉장히 뭐라고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다행히 침대 매트리스는 좀 교환을 해주셨고, 그리고 보호자 침대도 좀 뭐 솔직히 좀 성의 없는 이런 자재들이 많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구도 초반부터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었고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아병원입니다. 어린이 환자들이 침대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밥을 먹기에도 높은 저런 식탁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옆에 팔걸이가 있는데, 이게 접을 때마다 팔걸이를 폈다 접었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생기고, 아무튼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옆에 사진은 의자 밑에 마감 처리가 된 부분인데요. 사실 뭐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국이었다면 이런 가구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도 학교 사업이든 병원 사업이든 이런 가구, 마지막에 이런 가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사업 성과를 조금씩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이 병원이 건립된 이후에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치료 성적도 많이 좋아졌고요. 뭐 이런 임상적인 지표도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이 환자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직원 친절도의 비율, 이것 역시도 환자가 평가한 것인데요. 이렇게 서비스가 질적으로도 이런 의료 행위가, 진료 행위가 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이제 이 사업의 성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QI 활동을 했던 것이 이렇게 성과를 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임상 진료 지침과 임상 간호 지침을 개발을 해서 이 병원 안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한다라고 문서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I 포스터 이렇게 계속 좀 정기적으로 병원에 게시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그동안 없었던 이 의료기기 관리 리스트인데, 사실 그 전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에 있고 망가졌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조차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을 해드렸고, 그 의료기기 그런 관리 지침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매일매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잘 관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은 보면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와 문화, 관습들이 서로 다른 국가 간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이런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조차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사업을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그들의 문화나 이런 관습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들의 언어, 문화 등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라크 갔을 때 거기 의료진분들이 밥을 같이 먹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초대를 해서 아침도 같이 먹고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저렇게 이제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는 호텔에서 저희가 직접 밥을 해 먹을 정도로 이제 그분들과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잘 갖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진행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사업, 보건의료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프로젝트의 성패는 그 지역 주민들,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말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저가 1월 말에 출장을 다녀오고 아직 한 번도 못 갔는데요. 이런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서 사업이 멈추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변화를 또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렇게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좀 분석해 보시고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해서 정말 이 사업에 특화된 나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